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6월 11일 수요일 오늘도 허니문 랠리는 이어졌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2,900선을 돌파했네요. 2022년 1월 이후 약 3년 반 만입니다.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대형주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2% 가까이 올라 786.29의 거래를 마치며 올 들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37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7.7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늘 SBS 야외에 주차하고 창문을 아주 조금 열고 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제가. 끝나고 공짜로 찜질방 가게 생겼습니다. 모르겠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5250님께서 소장님 어제 국장님 독대는 잘 하셨나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밤새 너무 궁금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직 안 뵀어요. 이제 날짜 조율할 건데 저는 지금도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의외로 설레고 기대되고 제가 또 언제 그렇게 높은 분을 뵙고 1시간이나 뺏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어요?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와서 후일담 꼭 나누겠습니다. 이영래님께서 장아찌 하려고 햇마늘 사오셨대요. 저는 이번 주말에 매실장아찌 담글 거거든요. 우리 옆집 시네타운의 캔디 박하선 씨도 좋아해주는 어남 선생님도 좋아해주시는 매실장아찌 이번 주말에 담글 겁니다. 우리 오늘 장아찌 시즌이죠. 화이팅! 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규규 브라더스입니다. 장르 불문한 책들이 책장 가득 꽂혀있는 방과 후 북카페에서 책 좀 보고요. 생생한 지구촌 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글로벌 톡톡까지 다녀오겠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예전만 해도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부모들은 아들 낳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많은 문화권이 가진 남자아이가 대를 잇는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이제는 그 추세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여자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딸 선호 현상이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들, 딸 성비 통계도 이제야 균형을 이루게 됐죠.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과 중국, 인도인데요. 19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딸 100명당 아들 116명꼴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셋째, 넷째를 낳을수록 그 비율은 2배 이상 더 차이가 벌어졌죠.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딸 100명당 아들 105명으로 균형에 가까워졌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아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 우리나라는 아들을 가져야 한다고 느낀 한국 여성이 절반에 가까웠지만 2000년에 들어서면서 그 비중은 6%로 급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과거 절반 가까이가 딸을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처럼 오랜 시간 남자아이를 더 우대하고 선호하던 개발도상국조차 아들 선호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입양이나 불임치료 같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딸을 얻으려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국가별 사회 경제적 요인에서 찾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남학생의 학업 성취도, 중국은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 아프리카에서는 신부 집에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신부 비용, 그리고 전 세계적인 미혼 남성 비율의 증가입니다. 즉, 아들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아들을 가지면 더 불리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셈이죠.
과거의 아들 쏠림 현상이 딸로 바뀌면서 균형이 맞춰지는 건 사회가 계속 이어지기 위한 중요한 변화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 낳는 것도 기특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어떤 성별이 태어나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문제를 고쳐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책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도 베스트셀러 중에서 눈에 띄는 신간을 골라왔는데요. 네. 총 3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의도해서 고른 건 아닌데 네. 결국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특히 요즘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과 기계 간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죠. 네. 인간이 과연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질문에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책이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크리스틴 로젠이라는 미국 저자가 쓴 신간이고요. 이 저자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크리스틴 로젠이 쓴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 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사 역사학자이고요. 네. 미국 지성사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사실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저자라서 그렇게 네. 많은 정보는 없는데요.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보면 앞뒤지에 조너선 화이트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조너선 화이트가 좀 더 한국에 익숙할 텐데요. 네. 최근에 불안 세대를 쓴 사람이죠. 그 작년에 발간이 돼가지고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책이죠. 불안 세대. 네. 이 책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대략 어떤 내용이에요? 예, 불안 세대 내용이 뭐냐면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을 가진 조너선 하이트가 경험의 멸종을 추천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추천사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네. 보통 앞뒤지나 책 뒷면에 보면 추천사가 있습니다. 독자들에 따라서는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사람 많죠. 그래도 나름의 추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책이 다루는 주제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맞아요. 또 유명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추천사를 쓰는 건데 이제 이 책의 추천사를 조너선 하이트가 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의 악영향에 관심이 있는 조너선 하이트가 이 책의 추천사를 썼다는 거는 불안 세대를 읽은 독자가 경험의 멸종도 좀 공감을 하면서 이어서 읽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크리스틴 로젠이 조너선 하이트처럼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면모를 분석하는데요. 불안 세대에서 주로 등장하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경험의 멸종은 청소년만 위험한 게 아니라 성인 일반도 새로운 기술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늘 양면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편리한 게 있죠. 21세기에 정보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지금 방과후 목돈연구소 같은 경우도 예전이라면 생방송을 놓쳤다면 다시 듣기 어려웠죠. 네. 지금은 SBS 구릴 라이브로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잃어버린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잃어버린 면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인공지능을 아직까지 100% 못 믿어하는 좀 촌스러운 사람이어가지고 AI에게 물어봐도 그 답변을 다시 다 체크하는 고생을 사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기는 한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에는 강의 준비를 하거나 원고를 쓸 때 인터넷 검색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책을 직접 찾아보거나 아니면 취재원에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대학 때 배운 맨큐의 거시경제학 교과서도 찾아보고 국제경제 얘기할 때는 그 나라 지인에게 전화도 하고. 근데 지금은 내가 뭘 원하는지 자세히 잘 써서 나와라 뚝딱 하면 그냥 주르륵 나오니까 뭔가 그런 스스로 고민하면서 찾고 또 취재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그런 뭔가 정성을 잃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라도 혼자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게 됐죠. 단점이라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의 멸종에서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도 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든지 굉장히 큰 그 재난 사고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막 셀카를 찍다가 문매를 맞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대면 소통이 많이 줄어들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느끼는 연민이랑 공감 대신에 이 조회수가 더 중요해진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네요. 예. 뭐 연장선에서 말하는 게 이제 교육 부분도 그렇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다 그 강제적으로 기계에 의존하고 기계를 매개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배움이라는 것도 인간을 매개로 해서 배워야 하는데 기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강조하는 게 손글씨입니다. 손글씨도 그 인간이 점점 더 읽고 있는 경험인데요. 네. 그런데 손글씨로 써야지 단어 습득이나 읽기 능력, 또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데도 훨씬 더 유효한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단어는 써서 외워야 되는 게 네. 정석이죠. 또 하나는 그 기다림의 미덕 이런 게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약속 장소에 가서 할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 순간을 점점 더 잃어버린 거죠. 기다리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에 창의성이 확 뛰어오르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는데 점점 현대인이 할 수 없는 게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거 생각나네요. 그 옛날에 압구정동 맥도날드 앞, 뭐 신촌 현대백화점 앞, 뭐 대구에는 뭐 대백 앞에서 만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만남의 장소가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만나면서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뭐 책을 읽거나 뭐 앉아서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주변 흘러가는 걸 보곤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잘 기다리지도 않지만 기다려도 다들 이제 고개 숙이고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5분도 가만히 못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디톡스 이렇게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술이 참 편리하기는 한데 뭔가 좀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도 들 때 이 불안의 실체는 뭘까 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소개해 주신 경험의 멸종을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책도 볼까요? 경험의 멸종과 이어지는 책인데요. 네. 크리스텐 로제인이 그 책에서 굉장히 비판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이제 미래학자입니다. 네. 이 사람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고요. 이 사람은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기계를 좀 많이 믿고 기계가 우리 사회를 낫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인데요. 네. 이 책이 2005년에 나와서 유명한 게 뭐 지금이야 그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고 그걸 익숙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2005년만 해도 되겠어? 그게 되겠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네. 이 연산에 드는 비용도 굉장히 컸는데 점점 컴퓨터 공학이 발전할수록 이 비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에 와서는 그 커즈와일의 예언이 많이 좀 실현됐고요. 네. 그 책에서는 2045년에 특이점이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인간이 인간 이후의 존재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걸 넘어서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몸에 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특이점이다. 그 커즈와일의 신간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이 부제를 보니까 인류가 AI와 결합하는 순간 이거네요. 네. 근데 지금도 뭐 일상에서 AI를 쓰고 있으니까 이미 그 특이점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네. 레이 커즈와일이 말하는 건 그냥 단순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발전한 그 인공지능이 있겠죠. 지금은 뭐 PC로 쓰거나 휴대폰에서 사용하지만 이 칩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칩의 크기가 모래알 만한 거죠. 이 모래알 만해서 인간은 뇌에 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경공학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네. 생명공학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동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칩을 내 머리에 심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처음에 생각한 거는 뇌 수술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알만큼 굉장히 작기 때문에 수술 없이 그냥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사 같은 걸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2045년에 온다는 거죠. 네.
기분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크리스찬 로젠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 굉장히 오만한 호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레이커즈와 일은 반박합니다. 인류가 지금 인류에 만족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생명 연장에 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탑재를 해서 보다 나은 판단력을 내리고 오래 살 수 있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도 효율성이 증가하는 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이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예, 방법을 아직 못 찾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특이점이 온 시대 이후에는 굳이 그럴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냥 대부분 부자니까 라고 답을 하거든요. 예. 대부분이 부자라. 네. 듣던 중 반가운 얘기긴 한데 모두 부유해서 굳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면 누군가한테는 정말 유토피아일 수도 있을 테고 또 어쩌면 그렇게 된 사회에서는 좀 오히려 권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책 목차를 보니까 일자리 부분 얘기가 있네요. 예, 일자리 부분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되는 일자리가 있지만 역사상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대체되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그래서 일자리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AI로 정말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나올 텐데 이건 정부가 그때그때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 책을 보면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아마 2045년 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책만 보아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책이 현재를 객관적으로 보고 좀 미래를 낙관하는 태도가 우리 미래를 위해 낫다고 얘기하는 그런 책이네요. AI로 대표되는 이 첨단 기술에 대한 다른 이야기, 경험의 멸종,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소개까지 들어봤는데 이 두 책과 함께 읽으면 더욱 좋을 책 하나 있다고요? 예, 두 책 모두 각각 다른 쪽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책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화생명, 이제 진화심리, 진화생물학적으로 답변을 하는 과학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의 불멸의 유전자라는 책인데요. 네, 불멸의 유전자. 리처드 도킨슨 하면 이기적 유전자 이걸로 유명한 그 세계적인 진화 생물학자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처음 들었던 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필독서였죠. 네. 고등학교 때부터. 하지만 제대로 이해 못했고요. 선생님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책은?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읽었을 때는 안 봤던 것 같아요. 별로 이해를 못했는데 그 책이 사실 좀 쉽지는 않고요. 오히려 최근에 나온 불멸의 유전자를 읽고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킨스 입문서 느낌의 책이었고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제목 자체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네. 인간이 이타적인 존재여야 할 것 같은데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면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기적 유전자는 뭐 이타성도 생명의 그 전략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고 유전자의 무한 번식과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저자입니다. 그렇군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전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도 반대하는 학자들이 좀 있고요. 네. 그 리처드 돈키스 관점에 반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데니스 노블이라는 생명학자입니다. 네. 데니스 노블은 유전자의 합이 개체 생명이라는 관점을 부정하면서 1+1이 2라는 간단한 수학으로 생명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생물들 간 상호 의존성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8장에 실려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기적 유전자의 이기적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좀 살 만한 단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살아라. 내가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단순한 주장은 아닐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종의 생존 전략 중에서는 이타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기적 유전자와 배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불멸의 유전자에서는 정말 다양한 생명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나타난 동물 중에 가장 큰 생명체인 고래,
같은 게 있죠. 고래가 이제 물에서 살고 있는데 뭇에서 다시 물로 간 특이한 생명체인 거고요. 네. 우리는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뇌의 용량을 중요하게 말하는데요. 근데 뇌를 극한으로 줄이면서 생존에 성공한 개미핥기 같은 것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뻐꾸기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뻐꾸기요? 뻐꾸기는 어떤 얘기예요? 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뻐꾸기가 자기 알을 자기가 키우지 않잖아요. 다른 새 둥지에 몰래 가서 맞아요. 낳고 옵니다. 네.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양부모로 택하는 새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들키지 않고 이 새의 모습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알의 모습이 뻐꾸기의 고유의 색이 없습니다. 고유의 패턴이 없습니다. 다양하단 말씀이에요? 네, 그 양부모 새가 어떤 새의 종류냐에 따라서 알의 색깔이 파란색이 됐다가 하얀색이 됐다가 그렇게 이제 생존 전략을 짠 거죠. 너무 신기한데요? 네, 저는 이런 뻐꾸기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도 이제 고정된 그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세상에서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사는 것도 그것이 인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유연함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정말. 네.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줏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디서나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것도 결국은 진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겠다. 이런 이 손민규 MD의 말에 밑줄을 이렇게 쫙 그으면서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 불멸의 유전자, 경험의 멸종,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장세정님께서 자꾸 봐야 할 책은 늘고 읽는 속도는 느리고 그래도 메모 잘 해놨어요. 책 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희동님께서는 MD님의 짧은 시간에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듣게 된다고 3가지 책을 연결해주니 이해도 빠르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손민규 도서 MD였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는요. 2교시로 다시 마무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경희님께서 목돈은 없지만 목돈 만들려고 6월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라 그날이여 아자자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푼돈이 목돈 되는 그날까지 작은 돈이 굴려서 큰 돈이 되는 그날까지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6873님 경남 진해에서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진해는 지금 32도래요. 와. 알바 마치고 집에 가시는 길이라고요. 상쾌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들으시면서 저녁을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금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이것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귀금속인 이것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된 겁니다. 게다가 산업재로서의 수요도 늘어 가격 상승을 자극했는데요. 퀴즈입니다. 금속 원소의 하나로 흰 광택이 있고 무르며 열 전도율이 높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루비, 2번 다이아몬드, 3번 은. 오늘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조선시대 궁중에서 독살 시도를 막기 위해서 왕이 이것으로 만든 수저를 사용했다고 하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줌인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쑥 내려갔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다리 좀 불편해서. 예. 네, 오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건가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곳부터 차례로 대만, 인도, 미국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우선 대만 얘기부터 하자면요.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대만의 식품의약국에서 식품위생관리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안대로라면 대만에서 돈 만진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 벌금으로 우리 돈으로 최대 91억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91억 원? 이건 진짜 91억 원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명목상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명목상은 진짜 91억 원이 맞아요. 네. 정확하게는 법상으로 최대 91억 원의 벌금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사실 저도 이게 어쩌면 기사를 쓰면서 발생한 오기일까, 그러니까 잘못 적은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네. 대만의 식품의약국 규정이랑 법 규정 데이터베이스 좀 뒤져봤더니 맞습니다. 이 대만이 한차권인데도 공문서나 법 규정을 영어로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하게는 이번에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돈 만진 손으로 음식 만드는 행위 같은 게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등재돼가지고 법 조항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이 법을 어겼을 때 규정이 최대 6만 대만 달러에서 네. 2억 대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최소 270만 원에서 최대 91억 원의 벌금을 식당에 물게 되는 거죠. 야. 조금 더 살펴보면 대만 식품의약국 규정상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손톱이 길거나 매니큐어 바르면 안 됩니다. 벌금 대상이에요. 만약에 혼자 망고 주스 장사하는 뭐 대만 사장님이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셨다? 걸리면 최소 270만 원 우리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매니큐어 벗겨질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으니까. 젤네일 아니면 벗겨져요. 근데 그것 때문에 270만 원 낸다 그러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또 음식 배달도 하잖아요. 네. 음식 배달원이 흡연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껌도 씹으면 안 되고. 껌? 예. 배달 용기는 무조건 밀봉이 돼야 되고요. 네. 우리 왜 돈가스 배달 같은 거 대만은 지파이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시켜 먹을 때 보면은 식당에서 뚜껑 일부러 이렇게 구멍을 좀 그죠. 뚫어 놓든가 아니면 뚜껑 약간 열어 놓든가. 맞아요. 그렇게 보내잖아요. 눅눅해지지 말라고. 눅눅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대만에서는 지금 법대로라면 이러면은 최소 27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걸리면. 근데 이게 하나 더 들여봐야 되는 게 이 법의 적용 범위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이 아니고 네. 대만에서 운영하는 모든 요식 업종의 사업자라는 점이에요. 야. 아주 작은 포장마차, 노점상 벌금 적용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만의 뭐 야시장이나 그런 길거리 음식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1인 혼자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영세 노점상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규정은 엄한데 현실은 그거대로 따르기가 다 어려울 테니까요. 어렵죠. 이번에 개정 규정 가운데는 위생관리 인력도 배치해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1인 노점상들이 다 지키기란 쉽지가 않겠죠. 그러네요. 당연히 일반 식당들도 갑자기 사람 한 명 더 쓰는 거 어렵지만요. 네. 대만의 예산회계 통계국 자료 보면은 대만이 인구가 2천만 명이 좀 넘는데 노점만 12만 개 이상이고 여기에 정확하게 식음료 종사자로 분류할 수 있는 곳들도 전체 절반이 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이 식품위생 규정에 대한 개정을 대만 보건당국이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하루 뒤인 목요일에 급히 추가 발표를 하나 합니다. 뭐라고요? 이 당장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적 검사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요식업자들이 경각심을 느껴서 위생에 신경 쓰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벌금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대만에도 우리나라 국회 같은 기반이 있겠죠. 그거를 있겠죠. 입법원이라고 합니다. 네. 대만의 입법원에서 이 수요일 발표 직후에 대만 보건복지부 장관 불러가지고 청문회 같은 성격의 회의를 해버린 거예요. 정확한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뭐 그 안에서는 장관 규정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뭐 서민 고려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질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대만의 상황을 보면 규정은 만들어진 것이 맞고 벌금을 쓸 수는 있지만 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사업장에 하나하나 검사를 해서 벌금 부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뭐 그런 뉴스는 보긴 했었어요. 뭐 대만의 배달 라이더가 떨어진 음식을 그냥 주워서 재포장해가지고 배달한 네.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규정을 강화하는 거는 뭔가 이벤트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배경은 궁금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찾아보니까 몇 가지 맥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식도락 천국이라고 불리운 대만에서 지난해 위생 관련 큰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쇼잉 그러니까 이런 엄격한 규정을 만들려다가 일이 좀 커진 거 아닌가 하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에요. 대만을 찾은 관광객이 700만 명을 넘었대요. 네. 근데 많은 외국인들이 대만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 먹을거리라고 하거든요. 맛있는 거 많죠. 우육면도 유명하고 뭐 소룡포 그러니까 샤오롱바오나 지파이, 펑리스 뭐 언젠가는 저도 직접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이런 대만에서 지난해 큰 위생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해 2월에 대만 음식에 수단 레드라고 이게 색깔을 빨갛게 만드는 염료예요. 색소도 네. 아니고 염료예요. 이거 발암물질이거든요. 아. 이게 대만 음식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에서 이 수단 레드가 검출이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음식점 한 곳에서 6명이 사망하고 33명이 치료를 받았던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있었거든요. 아. 이게 원인을 알아보니까 쌀국수집 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쌀국수면을 실온에 방치했고 그러다 보니까 열에 없어지지 않는 독소들이 생긴대요. 그러다 보면 봉크렉산이라는 독소가 생겼다는 게 이게 진상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대만 식품의약국이 우리가 규정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그 결과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규정 강화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만한 부분이 최근에 동남아 지역에서 여러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위생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일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위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떤 중요한 조치로 여기는 것 같은데 하긴 뭐 지폐 표면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만졌다 보니까 거기에 뭐 대장균도 있을 테고 살모넬라균도 있을 테고 뭐 식중독 원인균이 존재할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위생 관리가 사실 정말 중요하긴 해요. 네,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럼 우리도 좀 참고를 해야 되나? 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 아까 위생 문제 얘기하면서 감염병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실제로 대만을 비롯해서 뭐 홍콩, 태국, 필리핀 이런 동남아 등지에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재유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한국관광공사 최신자로 보면은 네. 대만으로 여행 떠나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올해 월별로 매달 10만 명 이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대만도 그렇고요. 지금 동남아에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거든요. 대만 보건당국이 공식적으로 오는 8월까지 대만 내 코로나19 환자가 170만 명 넘을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태국에서는 방콕에 있는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코로나 유의 안내를 공지할 정도로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40만 명 정도 코로나에 걸렸고 사망자만 지금 80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번 달이 재유행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여름이 아주 무더워지기 전에 동남아 여행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텐데 어디 가나 건강 안전 최고니까 이런 내용들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로 한번 가보죠. 인도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인도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작가의 작품이 경매에 나온다고요? 예, 이 마크풀 피다 후세인, 줄여서 MF 후세인이라고 불리는 작가인데요. 네. 인도 뭄바이의 한 미술관에서 이 작가의 작품 25점이 경매로 나옵니다. 이 그림들이 지난 2004년에 20년 전에 뭄바이의 한 기업가가 당시 우리 돈으로 160억 원 정도 주고 작가로부터 사왔던 작품인데 네. 당시에도 이 거래가 인도 미술품 거래 역사상 최고가였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작품들이 경매에 이번에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 작가의 그림을 샀던 기업가가 인도 기업가가 알고 왔더니 자기 돈으로 정당하게 산 게 아니고 기업이 쓰라고 정부가 빌려주는 지원금이 있대요. 이 농업지원금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부정하게 유용을 해서 산 건이었고 그게 밝혀지니까 법원이 이 작품들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작품이에요. 이것들이 이번에 경매로 비싸게 팔려야 기업가가 유용했던 돈을 정부가 좀 받아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인도의 피카소 MF 후세인이라는 작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이 일단 인도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 시절이던 1915년 인도에서 출생해서 2011년 타계했고요. 95세까지 사셨던 거죠. 네. 이분이 가난하게 자라서 정규 교육을 못 받았대요. 근데 그림 그리는 재능은 가난이 미처 가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극장 간판 그리는 일을 했다고 하고요.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걷게 된 거는 이 후세인이 30이 넘었을 때인 1947년이 되어서였다고 해요.
당시에 이 인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전이 화가 그룹 같은 곳에 참여해서 자유분방한 그림으로 이목을 끌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분이 인도 안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이유는 처음에는 화가로서가 아니라 영화 감독의 면모가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영화 감독까지? 예. 영화 제목이 당시에 한 화가의 눈을 통해서라는 독립영화였는데 네. 15분짜리 짧은 거였는데 이게 1967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공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 안에서 명성을 얻게 된 뒤에는 그림 작업에 더 매진을 했는데 1971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피카소와 함께 공동 전시회도 엽니다. 이것 때문에 인도의 피카소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고 나중에는 정치 쪽으로도 나가서 인도 상원 의원까지 지냅니다. 95년 생애 동안 남긴 그림이 한 6만 점에 달하는데 와. 이 피카소의 게르니카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그림이 추상적이면서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죠? 이 후세인 작가의 화풍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했지만 대체로 딱 봤을 때 이거는 그분의 작품이다 싶을 정도로 강렬함이 있으면서 또 간결한 그런 그림체가 눈에 띄고 인도의 또 신화적 존재 그런 문화들이 녹아있는 느낌이 되게 강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작가가 후세인이 그 힌두교의 신화 속 여신들 뭐 그런 인물들을 그림으로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인도 지도에 맞게 어떤 여신의 어떤 누드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런 문제를 얘기를 많이 만든 화가기도 해요.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근데 경매에서 후세인 작품 최대 낙찰가가 4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던데 이게 세계 미술품 경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 얼마나 큰 정도인 거예요? 지난해 기준으로 치면요. 네. 이대로 되면 탑10 안에는 무조건 들어요. 그러니까 와. 지난해 전 세계 미술품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던 그림이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되게 파란데 밑에 있는 집들은 밤처럼 나온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이게 그 당시에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6천억 원이 좀 1,600억 원이 좀 넘었었는데 네. 매체들이 전망하는 대로 후세인의 이번 작품이 경매에서 400억 원 정도 낙찰이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아마 한 6위 7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경매에서 후세인의 다른 작품 한 점이 187억 원 정도에 낙찰이 돼서 야. 인도 미술품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에 뭐 뉴스들을 보니까 에르메스 버킨백의 그 오리지널 버전 있죠? 그 원래 탄생 자체의 계기가 됐던 그 제인 버킨이 예. 그 비행기 안에서 에르메스 CEO한테 가방 없다고 막 투덜대다가 그 왜 위생봉투에다가 스케치해가지고 만든 그 오리지널 제품 이 제품이 경매 시장에 나온다고도 하고 경매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세계의 돈이 얼마나 돌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의 경제가 얼마나 활황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가운데 인도의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이나 뭐 오리지널 버킨백이 얼마에 낙찰될까 이런 거를 또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끝으로 미국으로 한번 가보죠. 미국의 이 문제 지금 요즘에 되게 심각하죠. 미국 LA에서 지금 이민에 대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니라 네.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시위 진압에 직접 개입할 정도로 상황이 좀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위가 현지 시간으로 6일 연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대상으로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동됐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일어난 거죠? 미국 서부에는 히스패닉이라고 해서 스페인어 쓰는 멕시코, 뭐 라틴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LA에 히스패닉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웨이크필드, 뭐 파라마운트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6월 6일에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라틴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게 그리고 그 체포 과정을 직접 본 게 시위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 상점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있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검문을 해서 이 당국이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44명을 체포했는데 이후에도 체포 작전이 이어졌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LA 한인타운 내에서도 무장한 요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체포해가는 영상들이 인터넷에 퍼지기도 했죠. 네. 진압 작전 중에
공포탄도 발사가 됐고요. 이 체포 광경을 본 시민들이 이거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 하면서 반발이 커지면서 시위가 격화한 것으로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뭐 해병대까지 투입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정확하게는 주방위군의 연방군화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네. 미국 주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주지사가 해결하게 두지 않고 백악관이 나선다. 그 정도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주방위군이 투입된 건 연방 차원에서 개입한 거는 미국에서도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33년 만이라고 하는데 백악관이 또 주도하는 강력한 불법 체류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의지도 엿볼 수가 있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요. 네. 미 육군 기지에 가서 연설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도시가 외국의 적에 의해 침공당하고 정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LA 두고 한 말이거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평화, 국가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현재까지는 백악관이 시위 진압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 같고 강경 대응 이어나가지 않을까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오히려 시위 진압을 위해서 정부가 미 해병대 특수부대죠. 해병대를 투입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분 정도 좀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시위가 트럼프 탄핵론으로 불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트럼프 탄핵론이 나오고 있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현재 상황만 놓고 봐서는 탄핵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중론이에요. 현지 시간 1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출범 당시 52%였거든요. 지금 45%예요. 떨어지긴 했지만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탄핵을 위해서는 탄핵안이 미국 의회 상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의회 상원에 100명인데 53명이 트럼프 행정부 쪽인 그러니까 여당이죠.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어려움이 좀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많고 그래서 LAC가 이 대통령의 신뢰도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거 맞는데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간다면은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더 일어나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LA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한인 인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3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LA 전체의 8%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모쪼록 우리 교민도 그렇고 이게 더 나쁜 소식이 들어오지 않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에서는 최근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따라 금에 이어 덩달아 가격이 오른 열 전도율이 높고 흰 광택을 지닌 귀금속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은이었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당첨되신 세 분은 2826님, 8310님, 그리고 6006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혜진의 반가워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 시아의 사랑의 인사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혜진의 반가워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